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325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건축협정구역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서로 합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건축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전원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는 지상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반대하는 경우는 전원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협정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 틀린 지문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지도이사에게 건축협정 인가받아야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넓은 곳에 해당되는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이사에게 무조건 건축협정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원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4번입니다. 건축협정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이후 건축협정구역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협정 체결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된다. 여기 권리 이전은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 등의 건축협정에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와 관계된 사안으로 5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에는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과 높이 제한,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과 특별 건축 구역. 특별 건축 구역은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개정된 특별 건축 구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꼭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 구역은 중요한 제도였고 올해 중요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과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합 건축도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최근 기출문제로 다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재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을 때 좀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결합 건축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 건축협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협정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도이사,
시, 군, 구청, 장인,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 절차와 관계되어서는 체결, 변경에 관한 사항과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건축협정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하여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은 때 체결할 수 있고,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지난 때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가 찬성하고요,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는 것이 특징이며, 6가지 규정에 대해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는 대지, 주, 건계란 말로 각각 정리한 적이 있는데, 대지주의 대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조경, 대지주의 지는 지하층입니다. 그리고 주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러한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1회 때에는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시험에 다루었는데,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올해는 좀 애매하지만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통합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협정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데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건축협정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라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3번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리라고 시험에 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 결합 건축과 관계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올해 일부 개정 사항들을 잘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결합하여 건축하는 것은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해서 좀 더 큰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결합 건축 가능한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안에 일정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2개 대지에 걸쳐 이 대지의 거리가 100m 이내인 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결합 건축과 관련된 일부 개정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는 얘를 공공이라 하죠. 저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한 건축물과 결합 건축하게 되면 2개 대지가 아니라 3개 이상 대지에 걸쳐, 그리고 대지 간의 거리가 500m 이내인 때 결합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제외한
개념이라면 민간입니다. 민간이 결합 건축하는 때는 딱 2개의 대지에 걸쳐 100m 이내에 존재하는 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3개 이상의 대지에 걸쳐 그 대지 간의 거리가 500m 이내일 때 결합 건축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절차로서 이렇게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함으로써 결합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 건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 유지 최소 기간인 30년 지난 때 이를 폐지할 수 있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결합 건축 체결했던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만 건축할 수 있었는데 다른 대지의 용적률을 빌려와서 내 땅에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원래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철거에 관한 개념으로 저 철거 해체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시에는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 원래 5층이 아닌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이렇게 용적률 빌리는 개념은 지상권과 같은 개념으로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지상권의 재단 존속 기간은 30년이죠. 저 30년 지난 때만 폐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전원 합의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 폐지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할 사항들을 따로 시험에 출제했는데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과반 동의로 건축물 임무 등에 대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체결 시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서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에 인가받아야 된다. 현행법상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에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과반이란 말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협정 체결자가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에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돼야 되죠. 그리고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때도 인가권자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찾으라고 하면 답이 1번입니다. 협정 체결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이죠.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 관계 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주 건계란 말 기억난다?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대지주 건계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건폐율, 니은 계단 설치에 대해서는 나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디귿 지하층, 그리고 리을 부설 주차장, 그리고 미음 개인
하수 처리시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4가지와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 사이관계 총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적 관계란 말로 건축 협정과 관계된 통합 적용 가능한 규정을 해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각각 보셨는데 공개 공제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내용과 특별 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 아닌 자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권자인 지도지사에게 국장 아닙니다. 지도지사에게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올해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사항 잘 정리하시고 절차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 여기 등의 지상권자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폐지하는 때는 착공신고 후 20년 경과된 때 폐지할 수 있으며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로 인가권자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죠. 그리고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5번 찾았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등에 관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답은 4번입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에는 개인과 개인이 조정 대상이지 4번처럼 허가권자에 해당되는 행정청과 허가 신청자에 해당되는 국민, 민간 사이의 분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4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사항 일부를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이러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의 분쟁을 조정 또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국민 사이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관한 사항은 분쟁 조정 대상 아니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정에 관한 업무와 제정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다루게 되는데 여기 조정은 첫 번째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 발생했을 때 타협하는 절차이고 두 번째 제정은 2차 합의 절차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조정 절차 개시되게 되면 60일 내 조정 절차 완료해야 되고 제정은 120일 내 절차 완료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조정위원 3명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 진행하고 제정 사건에 대해서는 5명의 제정위원이 참여하는 제정위원회에서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조정 아니라는 것을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올 초까지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처리되었던 것을 지금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화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기판력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불가쟁성이 인정되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위원회에서는 제정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 이 정도를 함께 살피시는데 우리 조정기간이 며칠이다? 60일. 재정기간이 며칠이다? 120일이다. 이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고 그 결과에 관한 사항도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5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입니다. 분쟁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 화해는 대등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국가 국민 사이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수직관계이다.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0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얘는 틀리라고 시험에 냈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의사는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 판단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대상을 제한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시고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의 소속 담당 공무원을 출석해서 의견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진술 방법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전문위원회 관한 사항 크게 문제 있지 않고 5번 크게 중요한 지문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큰 의미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자. 답 2번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이행강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정과 관련되어서는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지정 명령에 불응한 때 금전적인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주요 사안들이 다수 개정되었는데 그런 개정 사항들을 피하기 위해 29회 때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보고 정리해 놓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 명령에 불응한 때 금전적인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발생하는 집행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시가 표준액의 10%의 위반 면적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위반 면적을 곱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대상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용적률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건폐율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
용전 초과 시에는 90%, 건폐율 초과 시에는 8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는 70%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무허가 건축물로서 100% 적용한다고 하면 바로 시가표준액의 50%의 위반 면적 곱해서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용적률이라면 90%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의 45%의 위반 면적 곱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 법령 위반 시에는 괘씸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가표준액이 아닌 좀 중한 처분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중하게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이 기업 용역 초과입니다. 그리고 니은 건폐율 초과, 디귿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게 되면 원래 부과할 금액의 100%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강화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강화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을 마련했었는데 지금은 또 법을 개정하여 강행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가중강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감경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원래 부과할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경하게 되면 그 감경 대상으로서 연면적 60,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세대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택, 단독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게 되면 괘씸한 때 상습적인 법령 위반 시에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 대상이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0, 100% 부과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감경하게 되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반만 감경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부과 통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부과 방식과 관련된 특례사항으로 일사부재리가 배제됩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설하면 형벌 감면시켜주는 게 특징인데 저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후에 위반 사항을 건축주가 자진하여 지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된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지역적인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거 토대로 해서 나머지도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 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규모 작은
단독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독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범죄 예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택 중에 다가구택은 규모 크기 때문에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고 5번의 다중택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1번 학교, 2번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소매점, 3번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4번 숙박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이 네 가지는 적용 대상이지만 5번 다중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특별히 3, 4를 묶어 놓으시는데 이 다중생활시설과 관련되어 고시원에 해당되는 건물이거든요. 이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의 면적이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의 경우는 숙박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면적 차이에 따라 용도 결정된다. 그 정도를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 닿으시면 구조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소방과 관련된 사항, 소방관 진입창이나 자동 비상문 출입 장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고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설 설비와 관계된 사항으로 8번에 관한 내용 저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장 주택법령을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